두 잔의 독약, 5일간의 비극. 1565년 11월 13일 강음에 위치한 한 초가집에서 한 여인이 독이 든 사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닷새 후 한때 조선 조정을 손에 쥐고 생사를 결정했던 한 남자도 같은 액체를 입술로 가져갔습니다. 정확히 닷새 간격으로 일어난 두 번의 죽음. 20년간 이어졌던 어둠 속의 통치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바로 천민의 신분에서 정경부인의 자리에 오른 정난정과 외척의 제왕이라 불렸던 윤원형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체포하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한 관리가 그저 말을 갈아타기 위해 잠시 들렀을 뿐인데 그 소문이 다른 이의 목숨을 쥐고 흔들었던 두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것은 두 죽음 사이에 닷새간 사랑과 두려움, 그리고 권력이 뒤섞여 독약이 되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첫째 날, 모든 비극은 언제나 사소한 오해의 속삭임에서 시작됩니다. 1565년 11월 13일, 그날 황해도 강음의 작은 마을은 구준비가 내려 온통 질척거렸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늦가을의 한기 속에서 흙탕물을 세차게 튀기며 말을 탄 전령 하나가 급히 마을을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저 다음 역참으로 향하는 길이었지만 이미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굴러떨어진 거물들이 유배와 있다는 사실을 아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결코 일상의 풍경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그것은 그저 한 아이의 눈에 비친 광경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벼슬아치 모자를 쓴 사람이 말을 타고 지나갔어요. 아이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이웃에게 물을 길어다 주며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관리가 그것도 아주 급하게 말을 몰고 갔다더군. 그 말은 주막의 탁주 사발 위로 옮겨갔습니다. 필시 무슨 흉흉한 일이 생긴 게야. 혹시 포도청에서 온 게 아닐까 이윽고 누군가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가장 치명적인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금부도사라네. 임금의 명을 받고 죄인을 잡으러 오는 금부도사가 틀림없어. 그 소문은 더 이상 확인이 필요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젖은 바람을 타고 앙상한 나뭇가지를 스치며 마침내 윤원형과 정난정이 머무는 초라한 초가집의 얇은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집안은 지독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난정은 방 한가운데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든 감각은 바깥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수군거리는 목소리들에 병적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발을 쥔 그녀의 손에 심장으로부터 직접 전해져 오는 미세한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독하게 선명한 과거의 환영들이 마치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던 화려한 연애, 손에 쥐었던 묵직한 옥새의 감촉, 몸을 감싸던 값비싼 비단옷의 서늘하고 부드러운 감촉, 한때 그녀의 말 한마디는 누군가를 살릴 수도 혹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짓 하나에 수많은 신하의 아내들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차갑고 냄새나는 강음의 유배지에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변호하거나 항변하거나 혹은 거짓으로라도 꾸며낼 수 있는 그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완벽하게 잃어버렸다는 절망적인 사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정경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유배지에 갇힌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치 마지막 힘을 다하듯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몇 줄의 글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곁에 앉아있는 남편 윤원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조선을 호령했던 외척의 제왕.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그저 늙고 병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한심한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문정왕후라는 거대한 방패가 사라진 지금 윤원형이라는 방패는 이미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오롯이 혼자였습니다. 권력이란 이처럼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했던 이들이 오늘 단 하나의 소문 앞에 무릎 꿇고 맙니다. 저희는 역사 채널을 통해 이처럼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한 인물들의 숨겨진 심리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질 정난정과 윤원영의 마지막 닷새간의 기록, 그들의 심리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클릭 한 번이 저희가 이처럼 미친 역사의 뒷이야기를 발굴해내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둘째 날, 공포가 집어삼킨 그 초가집은 이제 완벽한 고립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금부도사가 온다는 소문이 휩쓸고 간 다음 날, 강음의 유배지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을 잡으러 올 것이라 생각했던 관리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오지 않음이 오히려 공포를 더욱 극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심리와도 같았습니다. 언제 칼날이 목에 떨어질지 모르는 그 끔찍한 기다림의 시간, 초가집 안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창호집 문 밖에서 들리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지붕을 긁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심지어 마루가 삐걱대는 소리마저도 마치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옥졸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황해도 강음, 그들이 유배된 이곳은 그들이 한때 누렸던 부귀영화와는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인 1565년 8월 그들은 모든 관직을 삭탈당하고 이곳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쫓겨난 것은 단순히 권력을 잃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모든 백성에게 공공의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버림받았습니다. 한때 그들의 저택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며 아첨을 떨던 수많은 하인과 노비들은 그들의 유배가 결정되자마자 하루아침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불법으로 빼앗고 축적했던 막대한 토지와 재산은 성난 살인들에 의해 즉시 몰수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난정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길에서 마주치면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던 마을 여인이 이제는 그들의 집 앞을 지나가며 경멸과 조롱이 담긴 눈빛으로 보란듯이 땅에 침을 뱉고 지나갔습니다. 정난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저들의 눈빛이 주는 치욕감이 훨씬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윤원형은 텅 빈 마루에 멍하니 앉아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들이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지 감히 내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어. 그런데 이제는 내 눈길조차 피하는군. 그의 목소리는 텅 빈 방 안에서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의 기억은 자연스럽게 그 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문정왕후의 거대한 국장 행렬이 궁궐을 떠나가던 그날, 윤원형에게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던 누이이자 20년간 자신의 모든 권력의 원천이었으며 동시에 가장 든든하고 유일했던 방패였던 문정왕후, 그 거대한 그림자가 걷히자 그동안 가려져 있던 차갑고 냉혹한 정치적 현실이 마치 자결하는 태양처럼 윤원형과 정난정을 정면으로 내리쬐었습니다. 국장 행렬 속에서 그는 느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살인 신료들의 눈빛을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보호막이 사라진 먹잇감을 향한 굶주린 짐승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서울의 궁궐에서는 공식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종 임금은 자신의 외숙부를 참아 직접 처벌하지는 못했지만 빗발치는 살인의 상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유배였습니다. 하지만 유배지 강음에서는 보이지 않는 공포가 축축한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조정의 막강한 실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버려진 자들, 모든 이에게 잊힌 자들, 그리고 이제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죄인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정난정은 기름이 얼마 남지 않은 등잔에 힘겹게 불을 붙였습니다.
그녀는 물이 담긴 작은 사발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면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위태롭게 일렁이는 촛불에 따라 기괴하고 낯설게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연애에서 모두의 부러움과 질투를 한 몸에 받던 정경 부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다가올 운명에 대한 지독한 두려움에 질려버린 한 초라하고 늙은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셋째 날, 그렇다면 이 남자, 윤원형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 정난정은 어떻게 그와 함께 20년간 조선을 뒤흔들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이토록 처절한 공포에 떨며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이유는 그들의 과거 속에 있었습니다. 윤원형의 이야기는 1533년 그가 문과에 급제하며 관직의 첫발을 내디디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힘은 평범한 관료로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배경, 즉 그의 누이 동생이 중종의 계비 문정왕후가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누이라는 왕실과 직결된 강력한 배경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해인 1545년 인종이 즉위한 지 불과 8달 만에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어린 명종이 왕위에 오르자 마침내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조선의 모든 권력이 윤원형의 손으로 들어왔음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피의 숙청이었습니다.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인종의 외척 세력, 즉 대윤이라 불리던 윤임 일파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원형 자신은 소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한쪽이 완전히 사라져야 끝나는 잔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윤원형은 윤임 일파가 역모를 꾸몄다고 무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화 중 하나로 기록된 을사사화입니다. 윤임을 비롯한 수많은 대윤 세력의 신하들이 끔찍한 고문 끝에 처형당하거나 유배지에서 사사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노비가 되거나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윤원형의 칼날은 무자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년 뒤인 1547년 그는 을사사화의 잔당을 처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나마 살아남아 있던 살림 세력마저 모조리 숙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미사화입니다. 그는 양재역 벽서 사건과 같은 조작된 사건을 빌미로 수많은 재능 있는 선비들을 억울하게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숙청의 기계를 가동시켰습니다. 공식적인 옥새가 찍힌 체포영장과 처형 명령이 쉴 새 없이 내려졌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그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 그의 앞에서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명종 임금은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1563년 그는 마침내 신하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정일품 영의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법이었고 사실상의 왕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훗날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죄악이 하늘까지 닿았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는 정말 악 그 자체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누이인 문정왕후와 조카인 명종의 안위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가장 냉혹할 정도로 효율적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즉 공포를 선택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휘두른 그 무자비한 칼에 언젠가 자신이 베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해 과정 중심에 바로 정난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윤원형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기생의 딸,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지독한 신분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윤원형을 택했고 그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자 가장 은밀한 정보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연애를 주최하며 고관대작들의 아내들로부터 고급 정보를 빼냈고 그 정보는 윤원형이 반대파를 숙청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윤원형의 본처를 독살했다는 의혹까지 받았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권력의 공범이었습니다. 그녀는 윤원형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세탁했고 마침내 천민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외명부 정일품
정경 부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권력이란 본래 그런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힘은 1565년 5월 문정왕후의 죽음과 함께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가 철석같이 믿었던 모든 이들은 마치 썰물처럼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제 강음의 초가집에서 한때 나라의 운명을 결정했던 그 손에는 옥새가 아닌 다 꺼져가는 쓸쓸한 불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조정을 호령했던 그 단단하고 위엄 있던 손이 지금은 차가운 방 안에서 속절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과거의 모든 업보가 이제 소문이라는 이름의 유령이 되어 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그리고 운명의 11월 13일, 바로 그날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금부도사가 온다는 소문이 절정에 달했던 바로 그날, 밖에는 마치 그들의 암울한 운명을 가리려는 듯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나마 곁에 남아있던 마지막 하인 하나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방으로 황급히 뛰어들어오며 외쳤습니다. 마님 마님, 큰일 났습니다. 관리들이. 말을 탄 관리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는 정난정이 위태롭게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을 여지없이 끊어버렸습니다. 소문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지독할 정도로 침착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서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주 먼 길을 떠나기 전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그녀는 서안 위에 사발 하나, 그리고 짧은 글을 적은 편지 한 통, 마지막으로 자신이 평생 아끼던 옥비녀 하나를 정갈하게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었습니다. 그녀는 방구석에서 여전히 무기력하게 떨고 있는 남편 윤원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제 어찌하면 좋은가라는 말만 되뇌고 있었습니다. 정난정은 그 모습에서 경멸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끝까지 나약하구나.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지독했던 과거가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생의 딸, 천민으로 태어나 길거리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양반집 안악들에게 멸시당했던 그 수많은 날들,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그 천한 신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절대로 다시는 남에게 멸시당하며 살지 않겠다고.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윤원형을 택했고 그의 칼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마침내 정경 부인이 되었을 때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앞에는 두 가지 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들에게 잡혀가 의금부의 형틀에 묶여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모든 죄를 자백한 뒤 저작거리에서 조리돌림을 당하며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 혹은 다시 천민 정난정으로 돌아가 평생을 숨어 사는 것. 그녀에게는 그 두 가지 모두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절망에서 비롯된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권력의 행사이자 가장 오만한 저항이었습니다. 너희 따위가 감히 나를 심판하게 두지 않겠다. 나는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죽는다. 그녀는 조용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사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검붉은 독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독한 고통이 온몸을 태우는 듯 했지만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평생을 바쳐 벗어나려 했던 그 천한 세상과 그 세상을 지배했던 허무한 권력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방으로 들어선 윤원형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방 안에는 갑작스러운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원형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마치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그녀의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진 빈 사발이
마루바닥에 떨어지는 날카롭고도 처연한 소리가 그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한 여인의 지독했던 야망이, 한 시대의 욕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야망이 무너지는 순간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마지막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마지막 자존심이었을까요? 혹은 두려움에 의한 도피였을까요? 잠시 멈추어 여러분의 생각을 좋아요와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이 역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날, 그리고 정난정이 죽은 뒤 닷새가 흘렀습니다. 시간은 잔인할 정도로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11월 18일, 윤원형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내의 시신 곁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닷새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닷새 동안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금부도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잡으러 오는 옥졸도, 그들의 죄를 묻는 관리도 아무도 그 초가집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쯤 윤원형은 남은 하인을 시켜 마을의 동태를 살피게 했습니다. 하인은 겁에 질린 얼굴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대감, 그 관리는 그저 역참에서 말을 갈아타고 어제 바로 떠났다고 합니다. 저희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원형은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다 곧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죽인 것은 금부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죽인 것은 실체도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평생을 만들어내고 이용했던 바로 그 공포였습니다. 아내가 정난정이 그토록 허무하고 어리석은 소문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윤원형의 삶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닷새 동안 아내의 시신 곁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는 한때 자신이 문정왕후를 위해 직접 썼던 추모의 글귀를 의미 없이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천하를 호령하던 영의정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늙은 남자의 힘없는 속삭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의 동반자였던 혹은 공범이었던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탱해주던 마지막 자존심과 삶의 의지마저 잃었습니다. 그는 이미 병들고 쇠약해져 살아갈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그가 병들고 시래에 빠져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닷새째 되던 날 11월 18일 그는 아내가 마셨던 것과 같은 독이 든 사발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마지막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는 독을 마셨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명종 20년 11월 18일 한 시대의 거물이자 시대의 간신이었던 자의 죽음을 역사는 이렇게 간결하고도 무겁게 기록했습니다. 누가 그들을 죽였는가? 윤원형과 정난정이 죽자 그들을 향했던 살인의 맹렬한 비난과 탄핵 상소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조정은 기묘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낱낱이 묻는 수많은 문서들에는 결정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혔고 20년간 그들의 권력 아래 숨죽여 지내던 백성들은 마침내 두려움의 시대가 끝났음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에서 다시 한번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누가 그들을 죽였습니까? 그 어떤 날카로운 칼도 그들을 베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끔찍한 형벌도 그들에게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 자신이 평생에 걸쳐 만들어내고 다른 이들을 숙청하기 위해 이용했던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먹고 거대하게 자라난 헛소문만이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한때 다른 이들을 죽이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권력과 공포라는 무기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그들 자신의 심장을 꿰뚫은 것입니다. 정난정은 과연 윤원형을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그저 권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냉혹한 동반자 혹은 완벽한 공범이었을까요? 윤원형은 아내의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 따라 죽은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감과 어리석은 소문에 아내를 잃게 한 자신에 대한 치욕감 때문에 죽은 것일까요? 우리는 그 진실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날 경기도 파주에 쓸쓸하게 나란히 자리한 그들의 무덤 위로 그때와 같이 차가운 바람만이 그 모든 역사를 알고 있다는 듯 무심하게 불고 있을 뿐입니다.